감사합니다. 김대현입니다. 전 동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겸임 교수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근 부동산 시장은 어찌 보면은 이제 금리가 이제 높고 또 자재비가 이제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얼어붙은 상태인데 경매 시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은 지금이 아마 기회로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그 민법 강의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담보 물건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제 친구가 상속 재산인데 경매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부동산을 꼭 잡아야 되겠다. 부친으로부터 준 재산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국리 끝에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이고, 소유자는 이제 입찰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입찰을 봐가지고 그 소유자에게 팔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이 나서 경매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경매 물건이 의외로 이제 입찰을 보고 그 후속으로 길을 낸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치권 해결을 하는 문제, 이런 이제 일거리가 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거리가 있는 그 유치권 해결하는 문제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가 의외로 손쉽게 해결이 돼서 아주 그 차익을 많이 남겼는 그런 물건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경매가 괜찮은 어떤 재테크 분야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뭐 한 20여 건이 되는데, 뭐 그때 보면은 한 20년 전인데 그 당시 한 2억을 주고 낙찰을 받아서 3억에 되팔았으니까 상당 정도죠. 그 이후에도 뭐 한 4, 5개월 만에 4, 5천만 원 남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한 3, 4개월 만에 되파는 경우도 있고, 또 대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역이 개발지구로 된 경우, 그런 물건은 뭐 2배 정도 남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경매 물건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그 경매를 이제 관심 있는 분은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또 나이 제한이라든지 자기에 맞는 그 종잣돈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에 맞는 물건을 골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분들은 가장 좋은 재테크의 한 방법이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매 이론은 권리 분석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절차 문제를 알아야 되고, 그 전문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조금 신경 써서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 분석을 잘 하면은 그 경매 물건은 정말로 좋은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리 분석을 가장 하기 쉬운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단순한 임대차 문제만 엮여 있는 경우만 자꾸 관심을 두니까 그 경락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특수 물건을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은 재테크가 상당히 그 좋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특수 물건은 법정 지상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지분, 그리고 이제 유치권. 요게 이제 세 물건이 이제 특수 물건인데 요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법정 지상권 문제도 필연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은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 세 물건은 반드시 그 소송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덤빌 수가 있습니다. 또 유치권도 마찬가지고, 공유 지분도
새로운 공유자가 들어가서 기존의 공유자들과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원활하게 해결이 되면은 아주 좋습니다만은 분쟁이 일어나면은 분할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가장 이제 문제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 특수 물건에 대해서는 잘 진입을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이제 유찰이 되고, 반드시 한 번, 두 번 유찰은 필연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눈여겨서 권리 분석을 한다면은 좋은 기회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번 경우는 이제 그 입찰 금액에 비해서는 이제 배로 남기는 거, 2억 투자해서 3억을 받는 그거고, 단기간에 이제 3개월 만에 4천만 번 게 있습니다. 그건 아파트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이면은 취득세가 1%입니다. 근데 그 공시가격이 가령 뭐 9천만 원이나 9,800만 원이다. 그런데도 시중 가격은 한 2억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찌 보면은 감정가도 낮고 또 입찰만 되면은 상당히 좋은 메리트가 있는 그런 물건이 될 수 있죠. 쉽진 않죠. 아파트는 주로 평균 잡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한 몇 년 살다가 팔면은 그 전체 가격이 올라가지고 뭐 1억 벌고 2억 벌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 벌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단타로 팔 목적으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내놨을 때 그러면은 한 4, 5개월 아니면 길게 1년 이렇게 기간을 두고 이제 차액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뭐 한 2, 3천만 원 정도 남기고 바로 팔거든요. 그래서 조금 싸게 내놔야 또 단타로서 팔리고 하니까.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차액을 많이 볼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매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가끔 보면은 굉장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스스로 나홀로 소송을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이래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 분들은 10중 8구는 소송까지 이어진 사건, 그런 경우가 아니면 큰 돈을 벌었다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매 물건을 이제 재테크로 잡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은 나홀로 소송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유치권, 이거는 필연적으로 그 소송하고 이어지는데, 그 소송이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어려운 그런 소송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이 되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또 100% 이기는 소송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면은 이제 확실한 재테크가 될 수 있다는, 이렇게 이제 장담할 수가 있죠. 경매하는 참여하는 분들의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이래 해보면은 수강생들 중에 의외로 그 경매를 알고 싶어서 수강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주변에 이웃이나 자기가 경매와 관련되는 일을 한번 겪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경매로서 아주 곤욕을 치른 사람이라든지, 주변에서 경매해가지고 돈을 좀 벌였다든지, 또는 뭐 경매로 인해가지고 임차권 문제 때문에 아주 그 법정 문제가 이어졌다든지, 이런 어떤 경매가 조금 특수한 어떤 숨은 무언가가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걸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 외에 몇몇은 정말로 경매를 가지고 돈을 한번 벌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극소수더라고요. 그래서 경매에 뛰어들어 가지고 그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 돈을 실제로 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하는 이런 결론이고, 그래서 또 들어갔다가도 좀 어려우니까 또 손해보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별로 뭐 재미를 못 봤다는 사람이 더 많고, 처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소송이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밝은 지식을 가지고 더 지식을 향상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돈을 정말로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있죠. 경매는 제가 아까 늘상 이야기하는 건데, 임차권은 사실 특수 분야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좀 쉽습니다. 임차권 권리 분석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고, 법정지상권하고 공유지분하고 유치권 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그 뭐 틀림없습니다. 이 세 물건은 그죠, 거의 다가 일반 사람들이 잘 덤비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만 들어가는데, 전문가들만 들어가가지고 낙찰이 되면은 이거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덤비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전세 사기 때리잡기라는 전자책을 이제 출판했는데, 제가 2023년 초에 전세 사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 피해자들이 늘어났다는 그 언론을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 왜 놀랐냐 하면은, 임차인이 왜 저렇게 피해를 보고 보전금을 못 받아내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그 사실에 왜 그러냐 하면, 임차인 보호가 얼마나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몰랐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가령 전 재산이 5천만 원 1억 되는데, 그걸 보전금 걸면서 여러 가지 지식,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충분히 준비를 했다면 아무런 피해가 있을 수가 없는데, 왜 그런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임차인에 대한 보호제도, 다시 말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것이, 나온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40년이 돼도,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보호제도를.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찾아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책을 하나 집필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엄연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부동산 사무실에서나 또 금융기관에서나 또 소유자가 임차인하고 계약을 요구했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응하니까 그건 뭐 당할 수밖에 없죠.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뭐 40년 전에 임대차 보호법이 없을 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있는 그 경산 지역에 제가 경매 물건을 보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 한 10채가 나왔어요. 10채가 나왔는데 그게 감정가는 최초 2억이더라고요. 2억인데 그 대출을 1억 2천 하고 보증금을 5천만 원을 걸었을 때다. 그런데 그게 유찰이 되니까 3,80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왜 그래야 되냐 하면은, 임차인이 그 들어갈 때에 1억 2천만 원의 그 대출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후순위로 됐습니다. 후순위로 됐는데, 낙찰을 보려고 그 경매 입찰자들이 찾아가니까 임차인들이 거부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아예 강력한 그 저항을 하니까 골치 아프다 이거죠. 그러니까 입찰을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이 됐는데, 그래서 그 늦게 알고 그 임차인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등록을 했더라고. 본인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등록을 해야 이제 그 시청이나 이런데 행정관청에 전세사기 피해자다라고 하면은 전세사기 피해자로서의 검증을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그 10채가 동시에 이제 소유자가 같고 또 같은 건물이니까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이 돼가지고 경매로 연기가 취소가 됐더라고요. 그런 사례는 제가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임차인들이 그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 선순위 담보권에 대한 거를 전혀 무시하고 들어가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가는 2억이 됐다도 실제 거래가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1억 5천 정도 내외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감정가가 좀 많이 됐다는 게 이제 사실 문제고 실거래가의 주택보다도 그 대출이 상당 정도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 되느냐 하면은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공시 가격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실거래가가 올라 있지 않습니다. KB에.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가령 2억 되는 주택을 대출 받을 때 이거 3억 정도 된다 하고 2억을 대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거래가는 2억도 안 됩니다. 2억도 안 되면은 부동산 시세가 떨어지고 하면은 2억도 안 되게 되면은 세 놓을 때 보증금을 1억 5천을 받았다. 그럼 대출은 2억을 했다. 그럼 뭐 3억 된다고 하면서 2억 대출하고 저 보증금 1억 받으면은 당연히 이거는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피해자 되는 거죠. 전세 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결국은 빌라의 시세를 속인 겁니다. 그게 전형적인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전세 사기의 사기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제가 그 참 답답하는 그 생각인데 2017년에 제가 그 신문을 한번 보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최우선 변제금, 그러니까 원룸 같은 데는 이제 보증금이 적지 않습니까? 그 원룸 같은 경우는 세를 놓기 전에 거의 100% 대출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우선 변제금에 한해서 보증금을 받습니다. 근데 그 최우선 변제금의 보증금이 가령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0만 원 이상을 보증금을 걸면 안 됩니다. 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대학생들이 75%나 되더라고요. 그래 그 아는 학생이 25%밖에 안 된다. 그 신문을 봤습니다. 이야,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보증금에 대한 그 중요성을 모르는구나 하는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금융 문제뿐 아니라 이 주택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이 지식을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조건이 있죠. 이제 가령 아까 이제 말씀했듯이 빌라를 지은 그 건물주, 또 건축주, 또 공인중개사, 또 뭐 금융기관. 그러니까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거래하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 소유자하고 그 건축업자, 가령 5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을 때, 근데 그 5억을 돈을 받지 못해서 소유자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업자가. 그래 되면은 그 건축업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건축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소유자와 짤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자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임대를 놔야 돈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5억 들있는 건축을 적어도 한 7, 8억을 만들어야 대출을 받고 전세를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치를 높이는 건 누가 합니까? 건축업자하고 소유자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 건축업자와 소유자가 짜고 임차인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그 경우고, 그 이외에는 이제 임차인이 세를 얻기 위해서는 뭐 전문적으로 주택을 소개하는 사람들 찾아갈 거 아닙니까? 주변 뭐 이웃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또 속는 유형도 있고, 또 금융기관에서도 이제 조금 그 잘못하는 그런 어떤 케이스도 있습니다. 요즘은 잘 없는데 세를 놓고 바로 대항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그 대항 요건의 효과가 그 이튿날 나타납니다. 이튿날 나타나는데 그 계약하는 날하고 대출하는 날하고 같이 해버리면은 대출하는 것이 우선돼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들어있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전입세대 열람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유형이 있지만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 유형이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전세 사기의 특별법은 이제 어찌 보면은 국회에서 이제 굉장히 급조해가지고 만들어졌고, 전세 사기 특별법 자체가 한시법입니다. 2년간의 한시법이고, 만들어질 때에 조금 급조했다는 그 이유 때문인지 이제 6개월 만에 한 번씩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문제점을 자꾸 6개월마다 개정하겠다는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 개정의 그 안을 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임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그 경매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과 같은 그 조건을 부여했더라고요.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안 맞는 것 하면은 그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그것은 민사집행법에 있는 제도인데, 그걸 그대로 도입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제도입니다. 왜 다른 제도냐면은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거는 공유자가 우선 사용하고 있고 그 공유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기존의 공유자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주자. 그렇게 되면은 그 공유물 전체가 활용도가 높지 않느냐. 여러 사람의 지분을 갖게 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 두 사람 적은 수의 공유자가 갖게 되면은 그 공유물 사용 가치가 활용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임차인의, 즉 전세 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준다라는 어떤 제도를 그대로 도입했는데, 그건 왜 잘 안 맞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공유물에 대한 그 우선 매수권이 있는 거는 사실은 법원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공시를 해도 공유자들이 우선 매수권 행사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기존의 공유자들이 이미 경매에 들어가는 지분을 가진 그 공유자의 관계에서 합의가 안 된 것입니다. 합의 안 된 상태에서 또 그 경매에 나온 공유물을 취득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다는 거죠. 가령 말입니다. 5명의 공유 지분을 가진 5명이 5분의 1 지분을 가진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5분의 1 가진 사람이 그 경매에 들어간 5분의 1을 가지고 온들 5분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매수권을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같은 경우는 가령 법원에서 공시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이 있다. 이거는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왜? 당연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럼 일반 입찰에 들어가가지고 헌일을 하는데 왜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럼 유찰될 거 아닙니까? 계속 유찰됩니다. 그러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령 보전금이 5천만 원이다. 그 5천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3천만 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3천만 원, 그럼 누가 그 가치가 1억짜리 되는 그 물건이, 주택이 3천만 원 떨어지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결국은 이익을 보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우선 매수권만큼은 조금 더 좀 손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본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제도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전 국민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알아라고 막 난리를 치고 교육을 할 수는 없지만은 전세 계약을 할 시점, 가령 지금 이제 그 전세 계약을 한다든지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는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할 때에 그 교육, 그러니까 어떤 누구든지 간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라든지 그 교육 이수증을 같이 내도록, 그러면은 완벽한 제도가 됩니다. 그래 전세 사기 피해자는 아예 없어집니다. 그 당시 교육 받을 때에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요거는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계약하시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교육만 해도 완벽한 피해자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교육이.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에 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걸 이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교육자로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본주의 국가에서 혜택 보는 거는 너무나 큽니다.
그 교육 중에서도 법교육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생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실 것을 늘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